정보와 경제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하고 S&P 500, 나스닥까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제 이날 열리는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위 지역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근소하게 남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블루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증세와 더불어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만 또 반대로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제조업 PMI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60.7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 특히 이 코스피는 지난해부터 이 3,000선 언제 가냐 이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새해 개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3,000 목전까지 왔습니다. 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99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어제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에도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어제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에서 시작된 상승 랠리가 또 중소형주까지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승 기자님, 네. 최근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버블이다 논쟁도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상승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배경엔 역시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 또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 등 이 조정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죽지세의 코스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조선업종입니다. 한국조선업이 3년 연속으로 선박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42.6%를 수주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수주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약 9천억 원 규모의 새해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11.5% 올라 종가는 53,800원이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6.8%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1만 7,5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이 3.2% 올랐고요. 삼성중공업이 2% 올라 7,450원, 한진중공업도 1.3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납품하는 물량에 반영되는 선박용 후판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시장에서는 조선업계가 수주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선 조선 업황 부진을 이유로 조선업계가 후판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측인데요. 여기에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가격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업종이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아베 스틸이 7.4% 올랐습니다. 종가는 11,600원이었고요. KG동부제철입니다. 6.58% 올라 12,950원. 현대제철은 5.7% 올랐습니다. 종가는 43,550원이었습니다. 대한제강과 동국제강, 포스코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제강이 5.6% 올라 11,300원이었고요. 동국제강도 5%, 포스코가 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나투자증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현재 분양 성과와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을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2, 3년간 건설사의 실적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건설 대표주와 중소형주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대우건설이 12.4% 올랐는데요. 흑석 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6.6% 올라 28,050원이었고요. GS건설 5.12% 올랐고 현대건설도
4.8% 상승하며 마감가는 4만 100원이었습니다. 건설 중소형주 역시도 올랐습니다. 동신건설과 지능기업, KCC건설, 남광토건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46,500원이었고요. 지능기업과 KCC건설이 6%대, 남광토건도 6.3% 올라 종가는 14,3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서는 CJ E&M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CJ E&M이 NC소프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데요. 합작 법인은 NC의 IT 기술과 CJ E&M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한타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스위트홈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을 한 가운데 웹툰 IT 기반의 작품만 최소 4편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웹툰 IT 기반의 작품들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J콘텐트리가 11.6% 올랐습니다. 종가 41,850원을 기록했고요. 위즈익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드래곤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뉴가 4.93% 올라 7,660원이었고요. CJ E&M은 4.09% 올랐습니다. 종가는 14만 7,6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5일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면서 3,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12포인트, 1.57% 상승하면서 2,990.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8.14포인트, 0.83% 상승하면서 985.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 이날도 7,27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1억 원, 5,3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4,716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33억 원, 2,87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1%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밖에 삼성 SDI, 셀트리온도 2%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삼성 SDS가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SK바이오팜 등이 각각 5%에서 4%,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LG전자, 삼성생명, 카카오, 네이버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 금속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5%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에서 건설 섹터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비금속 광물 등 경기 민감 업종이 두루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의료정밀, 종이목재는 하락이었습니다. 또 전기가스, 보험 등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HLB가 13%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 제넥신, 알테오즈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 종가보다 5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087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새 첫 거래일 급락으로 마감이 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가 $50를 넘었다라는 점이 주요 전통주 에너지 쪽으로의 강세를 이끌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뭐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100만 배럴 정도 감축을 한다라는 소식에 그러면은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스닥 쪽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이유들이 사실 기대감이라는 명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유동성의 힘들이 아직까지 많이 퍼져 있고, 이런 뭐 에너지주들도 사실 국제유가가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큰 탄력성을 보였을 텐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들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점 수준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주가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유동성의 힘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과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다우존스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S&P 모두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중국의 그 3대 통신사를 퇴출하겠다라는 방침 자체도 유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통신주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은 증시 전체에 좀 호재인 분위기가 있는데 예.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경제가 뭐 이렇게 정상화로 돌아가는 수순에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아직까지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뭐 지금 현금들 아니면은 지금 유동성 지표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뭐 증세라든지 아니면은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테크주들은 반독점에 대한 그렇죠, 피해, 이슈가 그다음에 있죠. 나스닥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네네. 이게 좀 주요 화두가 될 텐데 결론은 뭐 투표야 다 오픈을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50대 50, 그러니까 결선에서 두 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캐스팅 보트 권한으로 이제 부통령 상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시장의 판단은 사실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들이 달러 인덱스를 잘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원화 가격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이 조지아주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공화당 텃밭인데 그렇죠. 이게 두 석 모두 이변이 나올 수 있겠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들이 과거에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유리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90포인트가 그 90포인트를 깨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 달러 유동성이 더 풀리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도 이 유동성 정책으로만 살펴볼 때도 공화당은 1조 6천억 달러를 풀겠다. 근데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를 풀겠다라고 했었던 발언들을 네. 봤을 때 민주당이 잡으면은 달러 더 풀린다라는 판단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점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든지 규제 강화 이슈보다는 오히려 시중의 재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거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더 촉각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지금 뭐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3,000포인트를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 자 시장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3,000포인트 우리가 네.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호가 상황만 잘 보시면은 지금 3,007포인트인데 목이 메시나 봐요. 그 이유가 사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강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주요했던 건 2020년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이었다. 그리고 2021년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고객예탁금 규모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고객예탁금 규모를 봤을 때는 65조를 그냥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60조 얼마 전에 뭐 50조 넘어섰다, 뭐 55조 넘어섰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불과 지금 뭐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10조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참 많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게 2022년에도 사실 증시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많이 좀 보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뷰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뷰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이 작은 자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3,000포인트 이상이 아니고 저는 3,2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3,200.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투표 결과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가 일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대폭 오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무섭게 오르고 있는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관련해서 정치적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첫날 거래일에는 큰 폭의 하락,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반등. 결국 조지아주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블루 웨이브가 일어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부분 대신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인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악영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이미 펼쳐지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 경기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경기 지표 ISM PMI 지표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큰 폭 반등해서 60.7을 기록하는 것이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결국 올해는 경기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글로벌 GDP 성장률이 적어도 4%, 많이는 4.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당연히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면 한국은 그만큼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한 국가이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 자체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000 시대는 투자자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1,700일 때 2,600 부르고 또 3,000 갈 거라고 부르고 또 3,200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는 3,300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코스피의 고점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죠. 계속 네.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가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펀더멘털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돌려보면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자그마치 27%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내년에는 17.5%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코스닥을 들여다보면 올해 26%, 내년 20%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면 2년 동안에 거의 5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높아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서 또 경기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결국 인플레이션 위기가 생긴다, 리스크가 생긴다 이러면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를 주도로 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코스피가 3,000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네. 원래 바라는 조정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표 종목들, 업종들 투자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업종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것도 좀 지겨우실 텐데 네. 변한 게 없습니다. 전반신, 전반애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업종과 또 추가로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정도까지 총 5개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조정이 조금만 있다면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개 업종 중에서 그 언택트 산업과 바이오 쪽은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표적인 3개 업종 전기차와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이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69%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3,000포인트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011.31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해 12월 24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800선을 돌파했고 8거래일 만에 또 올해 새 첫 거래일 날 2,900선을 돌파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번 주에 3,000선 고지를 또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0.4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 990.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배터리 관련주들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LG화학이 2%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91만 3천 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과권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83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LG그룹주 강세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LG전자도 2.5%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도 3%에서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전자가 2.5%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성장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도 역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 LG도 1%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이노텍도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8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유주 강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유가가 많이 올랐고 전통적인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 에너지주들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GS, SO일도 각각 2%에서 4% 가까운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O일 예상 체결가 73,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 민감주 철강, 건설, 조선주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호가 상황 좀 보시게 되면은 철강주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각각 0.7%에서 0.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GS건설, 현대건설이 2% 내외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4750원 그리고 현대건설이 495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남광토건이 4.9%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주 지금 호가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대한제강은 4%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호가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2%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1.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가 54,800원, 삼성중공업도 1.6%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대우조선해양도 2%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9,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반도체주는 오늘은 조금 더 시장 대비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될 걸로 보이고요.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7% 반등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내림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3% 넘게 급등했던 HLB 오늘은 4.8% 약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0만 600원, 시젠과 알테오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CJEN은 1%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2차전지 사실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6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더 쭉쭉 올라갈 것 같네요, 또. 100만 원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LG화학이요. 예. 충분히 있고 뭐 SK이노베이션도 뭐 최근에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냐면 테슬라가 사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 전 그렇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인데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을 한번 봐볼게요. 저도 이걸 예. 보고서 지난주 주말에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네. 근데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물론 0.5%의 오차범위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18만 대 인도했고 2020년도에 50만 대를 50대 모자란 50만 대를 인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웠는데 이게 불과 2020년 2월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그때 트위터에서 SNS에 50만 대를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월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JP모건은 비관론적인 보고서를 많이 냈었고요. 근데 네. 지금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진짜 이게 50만 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50만 대 이상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100만 대를 예측하지만 근데 100만 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측은 못하죠, 당연히. 예. 50만 대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달성을 했었으니까. 근데 네.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3에서 이제 모델 Y를 생산을 하고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물량이 사실 그 아까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네. 지금 모델 3가 굉장히 효자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테슬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예. 있는 모델인데 이제 모델 Y를 중국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모델 Y에 대한 대기 수요도 이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델 3를 저렇게 샀다라는 거는 정말 인기가 많구나. 그럼 모델 Y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대기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모델 Y 상하이에서 출시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들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이제 뭐 호가 상황에서는 3,000포인트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서 3,200까지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도 지금 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지난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991포인트, 그러니까 예. 1000포인트를 또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데 참 이게 1000포인트라는 숫자가 예. 예전에 우리가 코스피에서만 좀 적용을 했던 것이지 이게 그러게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까? 근데 저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하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네. 주식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힘들이 작지는 않다. 정말 세다. 그러면은 그 고객 예탁금 얘기를 네. 저희가 또 개장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3,000포인트 돌파할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수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12월 24일 날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800선을 넘어섰고 이제 8거래일 만에 올해 새 첫 거래일 또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000포인트를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또다시 또 2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보지 않은 3,000선 고지를 또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종목별로 최근에 성장주, 반도체주, 경기민감주 너나 할 것 없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개인 투자자 힘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올해 연초 분위기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49% 상승세에 나타내면서 지금 3,005포인트를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3,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면서 마감이 됐었고 특히 오후 들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3,006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 올라가죠. 989.9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좀 약한 모습이었다가 개인 투자자의 빠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오늘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2.3% 올라갑니다. 지금 1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이고요. 자,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쉬어갑니다. SK바이오팜도 보합이고요. 이 가운데 LG화학 지금 1.4% 상승세죠. 90만 6천 원. 지난해 260% 넘게 올랐는데 오늘 또 올해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죠. 9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름도 좋아요. 1% 상승세 39만 7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유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유주들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4.3% 상승세고요. 2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주 모멘텀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5만 5천 원권.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S오일과 GS도 올라갑니다. S오일이 지금 6% 넘게 올라가네요. 75,200원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GS도 3% 강세 3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 LG화학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 SDI는 0.8% 상승세고요. 그리고 LG화학은 0.7% 올라가는데 오늘 LG그룹주가 또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의 신성장 사업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LG전자는 앞서서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5.7% 상승세. 어제 하루 좀 쉬더니 다시 힘을 내주고 있죠. 지금 1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0.8% 상승세. LG전자 우선주까지도 2% 강세고요. LG디스플레이도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2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9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까지도 16% 강세입니다. 42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저희가 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철강주하고 건설주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철강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스코가 0.3% 상승세, 최근에 철광석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현대제철도 2% 올라갑니다. 44,450원. 동국지강도 1.3% 상승세고요. 지금 KG 동부제철 2% 넘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S건설이 3% 상승입니다. 4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현대건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41,000원 선. 그리고 대우건설도 4% 강세로 6,050원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도 올라가고 조선주도 어제 좋았죠. 한국조선해양이 5% 상승세 1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5,4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지금 조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입니다. 15만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이 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에서는 0.09% 강보합권이네요. 어제 많이 올랐던 HLB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5% 약세고요. CGN 올라갑니다. 알테오젠은 0.7% 떨어지면서 16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주, 경기, 민감주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 주체가 이제는 정말 개인이네요. 지금 2,35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1,422억 원, 991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자, 그럼 업종별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은 오히려 물량을 내놓고 기관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가운데 또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전기전자 섹터가 1% 넘게 올라가고요. 제조업, 철강, 금속, 운수장비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역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46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20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인 60전 떨어지면서 1,08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가 봐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수급 주체가 되고 있고 앞서 고객 예탁금 얘기도 주셨잖아요. 오늘도 예. 지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랑 1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금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 순매수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게 이런데 코스피는 또 3,023. 그렇죠.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주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나도 사자, 나도 사자, 나도 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시를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없는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저는 3월 16일에 이제 공매도 부활하게 예. 되면은 항상 말씀드린 이제 신용 잔고가 많은 종목 그리고 과거에 대차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차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까지 가닥이 잡힌 거는 없습니다. 근데 금융위에서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한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네. 좀 많이 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보유한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신용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네. 대차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할 거고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021년도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22년, 2023년도도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요. 예. 그 이유가 사실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과 같이 종부세가 야.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주택을 하는 의무 기간은 이제 4년 정도예요. 예. 의무 기간이 4년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없앤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매물들이 아파트만 봐도 수십만 가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거 다주택자로 있지 말고 그냥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자금 압박들 그러면은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증시 쪽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만료가 되는 게 2022년하고 2023년에 아, 좀 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사실 자금은 계속 좀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네. 어차피 의무 기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21년도 훈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 조정받고 뭐 밸류에이션 너무 지금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근데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존의 성장주, 뭐 크게 나누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제 가치주는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돈이 많을 때는 성장주를 계속 봐야 네,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월 전에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차익 실현 어느 정도 3월 달에 좀 리밸런싱을 하시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없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그때 다시 재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 네. 이유들이 공매도가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모르고 그렇죠. 뭐 이게 무차입이 뭐 또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현금 보유를 좀 하셨다가 지켜보시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성장주 많이 좀 편입을 하시고 네네. 물론 경기 민감주들도 좋습니다. 제가 예.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철광석 가격을 좀 비교해서 철광석,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게 철광석 가격이 2011년도에 1톤당 한 160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수요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쭉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철광석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은 수요의 기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열연 가격을 잘 보시면은 재고 상황은 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이유들이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으로써 중국에서 열연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다시 당연히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공급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수요에 빗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수요에 빗댄 것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은 당연히 가격 정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 가격 정가를 했을 때 이익 개선의 효과들까지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판 가격에 연동을 많이 받는 게 후판이라는 게 조선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두께 6mm 이상의 가격을 이제 후판이라고 부르는데 동국제강이 이게 후판 가격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매출에 많이 차지를 하니까. 그래서 동국제강은 만약에 조선 사업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기존 석유, 가스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흥구석유가 12% 급등세고 S-오일 뭐 우선주 S-오일도 지금 다 7% 강세고 SK이노베이션 우선주까지도 또 SK이노베이션 본주까지도 강세고 뭐 미창석유, 중앙에너비스, GS 다 올라갑니다. 이게 유가가 오르니까 덩달아 오르는데 이게 일회성 요인으로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남들 다 3,000포인트 찍을 때 그 S-오일은 불과 코로나 최악의 상황 때 5만 원 예. 수준이었는데 지금 75,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정제 마진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는 쭉 올라왔었는데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 좀 개선은 안 됐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말 사우디가 뭐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요도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정유주보다는 저는 그 화학 쪽 화학 쪽. 그러니까 이쪽이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예. 하나솔루션을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통 화학주들은 사실 우리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이 그 언택트 시대로 되면서 이제 에틸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그렇죠. 이유가 우리가 포장이나 배달할 때 플라스틱 쓰는 부분들 예. 때문인데 그 부분들로 저는 정유주보다는 화학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의 상승을 이제 주도할 것이다.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0.3%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아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적에 대한 개선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대규모 서버 업체들은 이제 고정 거래 가격으로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이게 한 DDR4 8기가 기준으로 이제 2.85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현물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물 가격은 고정 거래 가격보다 좀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디램에 대한 그 게임 체인저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이 되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네. 좀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번에 그쪽은 TSMC 쪽 아닌가요? TSMC가 당연히 1위는 예, 맞죠. 예. 1위는 맞는데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 ASML 홀딩스에 계속 가서 지금 주문을 하려고 노광 장비 도입을 하려는 이유들도 그런 역량을 많이 강화를 하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시무식도 사실 뭐 파운드리 공장에서 네네.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뭐 5나노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고객사들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저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1년째 주문이 계속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무리 제가 반도체 회사라고 했을 때 파운드리한테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공장이 계속 다른 데서 다른 고객사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 내가 발주할 수 있는 룸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파운드리 공장 입장에서는 늘려도 계속 대기 수요는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두 종목 뭐 여유가 있으면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겠지만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아, 어느새 85,000원인데 예, 그러게요. 실적 측면에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좋다. 네. 예. 플랫폼 관련주도 다시 힘을 내줘요. 네이버, 카카오. 사실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예. 뭐 카카오는 와, 카카오 4%네 오늘. 그래도 이제 지난 뭐 8월 31일 고점 기준으로 42만 원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도달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천천히 좀 갈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상장들을 염두에 봤을 때는 자회사가 이렇게 좀 상장 시장으로 오면은 그 밸류는 당연히 카카오에 편입이 되는 거고 가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래도 카카오지 않을까라고 카카오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는데 그럼 지금 진입할 투자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저는 2차 전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개화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 개화기라는 게 성숙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라나는 시장인데 그 이유가 이제 이번 연도 예상치가 전기차 총 판매 대수가 이제 170만 대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뭐 내연기관차를 따라가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저는 테슬라의 성장 이거 50만 대가 저도 굉장히 좀 놀란 수치인데 예. 개화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기차가 성장하면은 당연히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매번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비엠, 네. 첨보, LNF, 예. 특히나 LNF는 이제 그 허재홍 대표이사가 뭐 어제 떨어지더니 오늘 바로 또 반등하네요. 네, 그 부분들도 있고, 이제 세로닉스는 이제 LNF 지분 한 1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를 측정했을 때 LNF 지분 가치만 해도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4원계 배터리로 이제 양산이 되고 채택이 될 텐데 이제 LNF는 4원계 배터리 선두주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담고 반도체 담고 네. 그 정도면 되나요? 그
플랫폼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까지 말씀드리죠. 그 정도.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고려아연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좋네요. 3% 넘게 올라가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권이죠. 자, 그밖에 한국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금호석유, 대한항공 등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오늘 조선주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자, 이 가운데 녹십자 1% 넘게 올라가고요. 금호석유도 역시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아연, 하나솔루션, 삼성 SDS,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CJ제일제당입니다. 포스코케미칼 1.6%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 오늘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5% 급등입니다. 28만 1,500원이네요. 자, 그밖에 CJ제일제당, GS건설, 현대제철, 현대건설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GS건설, 현대제철, 현대건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고요. 포스코도 역시 올라갑니다. 28만 7,000원이죠.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0.99% 상승세 3,02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장 대비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987.48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6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정인이법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이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대 신고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북 대응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 선박 납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납포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켜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납포와 관련해서 인질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히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의 자금 70억 달러가 한국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를 했고요. 실무 대표단이 이르면 오늘 이란으로 출국해서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변창흠 주택 공급 속도전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설 명절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어제는 주택 공급기관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 전 발표한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도심 내 가용 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민간을 지원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남인순 해명입니다. 피소 정황은 물어봤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건 아니다. 얼핏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강력 반발한 건데요. 남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1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관련 대응 실태와 수용자 처우 등을 점검했는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난기류 만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인데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만약 오늘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안이 부결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키워드는 술, 담배 상승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속 쓰렸던 건가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류와 담배 지출액은 4조 2,975억 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문화 오락 활동이 제약을 받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피로와 우울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북극발 한파입니다.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최강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중부 많은 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까지는 이 같은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최근 20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은 5cm 정도, 호남 서부로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슈 키워드였습니다. 머리 이상하지 않나요? 누린 곳은 어떻게 해야? 아, 자꾸 내려가요, 이게. K배중 다져야겠습니다. 하나 흘러갔네? 낮춘 매물들이 나와 있지만 아이고 자동차 업체들은 추석을 맞아 이상한가요? 네, 수고하십시오. 아 그리고 혹시 베트남 저 9월 말에 이동거래장 만났을 때 기사를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친북 다시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유독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운항이래 운행인데 현대차는 다시 할게요. 이루어지는 왜 이래? 좀 뭔가 망설였죠. 호가노네요. 내년 네, 라스베가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CES에서 기업들은 싱가포르 한국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신호나. 바로 갈까요? 바로 할게요.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빠르게 지수를 회복하더니 이제는 3,000포인트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기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조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2021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이사, 서울광학종합대학원 정삼영 금융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뭐 지난해 말부터 해서 과연 코스피가 3,000을 언제 넘을 것인가 아니면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뭐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뭐 새해 들어서 바로 3,000선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지금 3,000을 넘어선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갈수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실물하고 할까요?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지금 실물하고 금융 괴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올해는 그 가격에 좀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벌써 3,000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3,000선을 넘었는데 제가 그 정기분포 그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우리가 네.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거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기분포에서 네.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이제 컨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이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 화살표 부분에 저희 지금 코스피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통계학적으로 예.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에서 한 2.5% 일어날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주식 시장에 몰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네, 현실이 되고 그럼 있고. 2.5%라는 얘기는 지금 화살표 오른쪽 영역이 한 2.5%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고요. 대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는 많이 90%는 그쪽에 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 그걸 넘어섰네요, 지금. 넘어섰죠. 많이 넘어섰고 조금 네.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돈의 힘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들은 개인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지금 부상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3시그마 정도는 어느 정도 지수라고 좀 보면 될까요? 한 뭐 3,050에서 3,100 사이 가면은 정도가? 그 정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3,020선 예, 와 지금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또 올라온 감도 있고 해서 이제 조만간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뭐 지수 3,000 넘었네. 3,000 올라가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현 위치를 좀 파악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지금 정기분포 그래프 다시 한번 네,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볼까요? 재밌는데요. 네. 저도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주식 시장은 주식 가격의 변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 하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 제가 요새 고민이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강의하면서 했던 고민이 한동안 나왔던 얘기인데요. 주식 시장이 과연 정기분포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따를 것인가? 아니 가정하에 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게 지난 한 30-40년 전 그 가설이 나왔을 때 뭐 해리 말코비치라는 사람이 정기분포 가설을 하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고 예. 했을 때만 해도 그럴듯했는데 점점 시장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지난 한 100여 년간 봐왔던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고 예.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한 예로 제가 한 지난 30년, 40년,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과열됐다, 시장이 과열됐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러셀 지수가 있어요. 러셀 지수. 러셀 1000, 2000, 3000 이렇게 있죠. 예. 중간 정도 러셀 2000 지수가 저점 대비 한 80%, 85% 치고 올라왔다 하면은 향후 한 2, 3개월 동안 그 안에
분명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시장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통계적인 건데 예. 지금 보면은 러셀 지수가 작년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150%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150%가 벌써 받았어야 돼요. 근데 받을 기미는 안 보이고 시장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론들을 가지고 정기 분포를 비롯해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는데 너무 지금 한계가 있지 않나. 예,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기존의 이론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황들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까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코스피 팬데믹 상황에서 뭐 1,400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000선을 넘는 데까지는 아마 큰 이 유동성의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강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개인 투자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코스피 순매수 규모만 47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오죽하면 뭐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올해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하는 장세가 좀 연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까 정규부에서 많이 벗어났다. 근데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때문에 뭐 거시경제 변수하고 주가하고 괴리를 분석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한번 평가해 보면 물론 가격 기준입니다만은 코스피가 한 37%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리고 M2를 고려하도 한 2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을 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 개인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 괴리가 벌어질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결국 평균을 회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6월 기준인데 18.3%로 낮은 수준이에요. 미국은 50% 수준이거든요. 내일 뭐 3분기 통계가 발표됩니다만 조금 올라갔을 텐데요. 아직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괴리가 좀 더 벌어질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평균을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돈 많이 풀렸고 금리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돈 넣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자꾸 옥죄려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넘어오는 것 같고 은행 쪽에서도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저축이나 이쪽에서 계속 넘으려는 잠재수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심도 많아지고 우려도 많아지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삼성증권에서 그 코스닥 팀장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밌던 게 지금 올라가는 상승 속도와 상승 폭은 유도 아닙니다. 그때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더 빠르게. 로켓 올라가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재밌는 걸 하나 냈어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때 조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던 리포트였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때 당시에 다음이죠. 지금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익도 못 내고 주가만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에 있을 때 저희가 리포트를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외국계에서 매수 의견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스트롱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고꾸라져가지고 4만 원 언저리까지 아주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리포트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거거든요. 가격과 가치를 좀 봐야 된다. 저울질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만 보고 따라가는 시장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고 개인들이 공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너무 뉴스만 많이 보신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어느 동네, 어느 학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럼요. 그걸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들은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주린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주식을 막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흐름에 쏠려서 같이 뭐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확인보다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동학 개미라고 불리우는 게 약간 남사스러울 정도예요. 동학 코끼리, 코뿔소, 네, 뭐 동학 거대해졌죠. 황소 정도로 불려야 되고 뭐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뭐 기관의 웬만한 전문가들을 앞설 정도로 공부하는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유튜버들을 통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본인이 직접 서적을 사가지고 공부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좀 특이한 점이 지금 강 대표님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갔던. 상승했을 때는 지금의 유도 아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때 기억해 보면 물론 그랬죠. 버블 꺼지기 전에 굉장히 올랐었는데 그리고 버블 꺼지고 다시 회복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또 치고 올라갔어요. 네. 금융위기 전까지 2008년. 그렇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제가 여기서 질문 비슷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는 개인 투자, 직접 투자가 드라이브를 걸었다기보다는 그때는 펀드 열풍이 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 현대증권이 먼저 출시한 그 현대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가 네. 뭐 아이코리아 펀드. 예. 4개월 만에 한 뭐 4조를 모으고 뭐 결국에 1년 안에 18조까지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 때문에 꺼졌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현주 펀드니 뭐 미래에셋 펀드 여러 가지 펀드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듯이 이렇게 쭉 몰고 가가지고 네. 공모 펀드였죠. 주식형 공모 펀드의 그 규모가 정점을 찍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직전 138조 정도였어요. 138조. 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58조 작년 말. 아. 좀 약간 신기하지 않으세요? 모순들 작년에 그렇게 우리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했는데 단 한 군데 무풍지대가 있었던 것이 주식형 공모 펀드였어요. 14조가 빠져나갔어요. 순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2년 동안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 투자 패턴이 공모 펀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펀드에 가입해서 피를 지불하고 간접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그거보다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패시브 ETF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하자.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네. 그래가지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베타 시장이라고 그러죠. 올라타기만 하면은 수익을 보니까 네. 이제 개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 공모펀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빼가지고 공모 시장은 지금 뭐 말도 아니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게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예. 앞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2021년 주식형 공모 시장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소외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 작년에 사모시장이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신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 수혜가 공모펀드 시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이제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언젠가는 조만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게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네네. 여기서 이제 시장에 출렁임이 생길 텐데 옥석이 가려질 텐데 소위 말하자면 이 옥석이 가려지는 어려운 시장이 다가온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소문이나 뭐 뉴스를 공부하고 뭐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공모펀드 공모펀드가 날 쪽도 것이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공모펀드 쪽에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알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지금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올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마 공매도 재개 여부일 거예요. 공매도가 만약에 3월에 재개가 된다면 이게 혹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코스피가 꺾이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경제가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떨어질 건 안 같은데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더라도 지금 뭐 저처럼 주식이
가대평가됐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 분기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그 이전에 조정이 좀 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요? 특히 저 미국에서 먼저 조정이 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고 그랬지만은 미국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 고용, 그다음에 M2 이런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가대평가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가 먼저 조정 보이고 외국인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도 머지않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뭐 3월쯤 가면은 조정폭이 좀 조금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 공매도를 허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시 또 논쟁이 있을 거로 보고 또 있습니다. 불이 붙겠죠, 그 부분은. 대표님 어떠세요? 3월에 있을 공매도 재개 여부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어제인가 그 박용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공매도 그거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연장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재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3월 16일부터 이제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좀 미리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에 시작은 하지만 이미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거는 2월 중순 하순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씩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막바지 지금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전 세계 주식시장 그 퍼포먼스 성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네. 그 표가 어딘가 그 나온 게 있던데 보면은 중국도 뭐 어제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작년에 30% 정도 올랐어요. 중국 10%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3배나 더 올랐고요. 미국보다도 지금 2배 정도 더 오른 시장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상승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를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치고 싶은 지금 욕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강하게 팽배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게 개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못 치게 해가지고 되게 입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다. 이게 뭐 아주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이렇게까지 공매도 허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개인들한테도 더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들어가서 뭐 일시적인 그 시장 하락세, 조정세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마지막 시장이 마지막 불꽃을 한번 불태우고 그 2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정을 2분기 초부터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금년 안에 그것도 한 3월 달에 이제 우리 뭐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적 나오죠. 그때쯤 되면은 현실화 된다고 하면 지금은 기대감하고 유동성 두 가지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기대감 측면에서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자각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미국 시장도 과열됐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는 미국 시장 특히 IPO 시장 작년에 보면요. IPO 시장에서 1,800억 달러를 쉽게 조달을 했어요. 그건 전례가 없는 그 규모예요. 1,800억 달러가. 1,800억 달러. 그럼 한 200조 정도 되는 규모겠네요. 그렇죠. 200조 정도 되죠. 200조 좀 안 될 것 쉽게 같은데. 그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IPO 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한 40% 50% 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있었고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만 봐도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거래가 되는 채권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정도 돼요.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거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드세요? 내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느낌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지머니라고 하죠. 이지머니가 너무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던 챕터 11 신청했던 헐츠나 뭐 그 코닥, 이스트맨 코닥 같은 거 제가 보면은 시장에서 사라지나 보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나 보다 했던 기업들이 그 로빈후드라는 앱, 네. 공짜 앱을 통해 가지고 며칠 만에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금방 살려놓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건 간에 조정을 받긴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 시점이 언제나 그 폭과 시점이 문제지.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부터 계속 1년 정도 가깝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 탈출구는 아마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백신이 개발됐지만 아직 상황이 뭐 언제쯤 뭐 종결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과연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실물과 주식시장의 괴리가 얼마나 앞으로 좁혀질 수 있을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디면 이게 결국은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발표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 실제 경제 데이터가 좋냐 나쁘냐. 네네네. 예, 그런데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들이 미국 경우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세계은행도 작년 6월 달로 세계 경제 한 4.2%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인데 4% 수정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지금 낮추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GDP, 경제 통계 모든 경제 지표에 발표가 될 텐데 그렇죠. 또 주가와 한번 비교해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하고 금융의 괴리가 너무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조만간 투자자들도 좀 인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대표님께서 네. 가치하고 가격, 네. 가치를 한번 조만간 따져볼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선반영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실물과 주식시장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가 만약에 쫓아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주식시장의 영향이 예상이 될까요? 그 경제하고 항상 동행하지는 않죠. 주식시장이.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되게 독과점 기업들도 많고 독점적으로 그 초과 이윤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금년 예상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올라온다고 회복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금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체 기업들의 이 자기자본이익률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시중 금리보다야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8%. 그러면은 예전에 그냥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수준이. 근데 그 8%는 그 뭐 경제 성장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숫자는.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약간의 뭐 괴리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 나가 있다, 기대가. 우리가 2021년 기업 예상을 아주 낙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수는 2021년을 몽땅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반영하고도 지금 넘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각 업종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하게 올라간 업종들은 조금 과대평가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로는 차별받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오른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고 왼쪽이 고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에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고평가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 왜냐? 지금 저렇게 이익으로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주주들한테 얼마나 뭐 그 이익을 환원을 해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걸 쉽게는 이제 배당 수익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2% 정도 됩니다. 2.2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2%를 그럼 시중 우리가 정기예금 넣었을 때 2.2%보다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정기예금 넣으면 덜 받죠. 덜 받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 낮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 산업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PER 이게 PBR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은행주 아직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온 업종들도 상당히 많고 많이 올라간 바이오 업종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업종 간의 차별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업종 간의 그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질 것이고 빠진다고 해도 네네.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 매력도 있고 그렇죠. 지금 주가 리레이팅 작업이 주가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한 주가가 뭐 예전같이 뭐 20-30% 빠지는 그런 급락 국면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력을 더 얻어서 올라가기에는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작년에 수익률이 좋으셨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출구 쪽으로 약간씩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작년에 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던 분들은 막판에 조금 급하게 좀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두들 이제 리스크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백신과 백신 접종이 되고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혹시 디플레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영 원장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제 유동성이 끝나는 시대가 오면 인플레로 갈 거라 보세요? 아니면 좀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 보세요?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있다. 인플레이션? 지금, 예. 워낙 많이 풀렸어요. 워낙 많이 어마어마하게 풀려가지고 풀렸죠, 사실. 지금 현재 뭐 물가 상승률이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방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 활동, 내수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승이 안 되고 내수 진작이 안 되고 고용도 지금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방역이 아니라 백신이 이제 접종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뭐 보복 소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기다렸던 그동안 못했던 참았던. 그런 소비 심리가 자극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과연 그게 지금 한 1년 이상 막혀 있던 조금 위축됐던 공급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지, 아, 그렇죠. 따라갈 수 있을지, 거기서 만약에 좀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 하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했던 미국에서는 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는 지금 아직은 받쳐주지 상태죠. 않고 있어요. 예. 소위 얘기하는 K자 형태로 디커플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죠. 자산과 실물의 공조하지 않은. 네, 자산과 실물의 디커플링인데 여기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백신이 풀린다 하면은 급속히 여기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차이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와 디플레 전망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 정도라고 디스인플레이션.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저는 물가가 상당히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하락을 초래했던 요인들 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가감히 쓰고 있고요. 그렇죠. 아마 경제가 올해는 미국 경제도 3%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줬는데 중국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에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작년에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한 7% 하락했는데 저는 올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수입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조만간 저는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소비자 물가 0.5%, 재작년에 0.4%, 뭐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인플레가 오면은 우리나라 물가도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한 1% 오르네요. 이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인플레다운 인플레는 아닌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를요. 지금 사실 워낙 저금리, 뭐 제로금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저금리 상황이어서 예. 금리가 언젠가는 오를 텐데 그럼 그 시점은 언제로 좀 보세요? 저는 미국 금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금리,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거든요. 1970년부터 작년까지 쭉 보니까 명목 GDP 6.2%, 국채 10년도 6.2%예요. 근데 올해 명목 GDP가 미국이 한 3 내지 4% 성장할 겁니다. 근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0.95% 지금 안팎이거든요. 네.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올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명목 GDP 성장률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와 디플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인플레 우려가 약간은 있습니다만 속도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예. 이게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금년 금리 인상하기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지금 더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금년 중으로는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미국의 10년 국채가 어제도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팁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갈 거냐를 그 스프레드로 보는 그런 차트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2%까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네네. 얘기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는 많이 좀 접어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 통화 정책이 일단 역할을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재정 정책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고 나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좀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들이 더 풀릴 것 같고 경기 부양책은 통화 정책하고 좀 달리 돈만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는 경기 쪽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시장하고 실제 실물 경기하고 차이가 괴리가 많이 있는데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서 그쪽에다 돈을 써버리면은 실질 수요를 갖다 촉발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가 약간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페달을 뗄 수는 없고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어쨌든 수요가 올라가게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이 과연 급하게 떨어질 거냐? 라는 데는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AI도 들어오고 자동화, 공장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바뀌고 있죠. 그리고 사회가.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럼 급하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이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실업률이 과연 그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는 그거는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미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실업률이 급하게 떨어져야지 렌트를 막 내고 렌트비를 좀 집주인들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없죠.
네, 근데 이제 렌트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렌트가 지금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우려는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뭐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저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다시 올릴 만한 시점이 올 겁니다. 언제쯤에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은 2024년까지 일단 잡아놓고 있겠다. 맞아요. 일단 물가 상승률 이거보다는 우리는 완전 고용에 방점을 찍겠다,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고용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해서 쉽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금년 안에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아니다. 네, 우리 한은도 이렇게 보면 국내 경제 외적 변수 중에 선거가 있어요. 재보선이 그렇죠.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고. 사실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대선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죠.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경제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애매할 거예요. 지금 이 실물 경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고용도 지금 불안한 상태고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 지금 아직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거는 어불성설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대선 후 그즈음 해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0.5, 0.하고 0.25 사이죠. 미국하고 그렇죠. 한국이. 예. 지금 금리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당분간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올해, 작년,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대출이 발생을 했어요. 뭐 B2다, 영끌이다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 이게 가계에 또 충격을 주면 또다시 실물 경제에 또 충격을 주면 오는 연쇄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올해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도 언젠간 올라갈 거잖아요. 예,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시장금리가. 그것도 우리보다는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과거 보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한국은 또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니까 한 6 내지 8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미 연준 자체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 넘더라도 과거 2% 이하였으니까 2% 약간 넘더라도 물가를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 아닙니까? 현재를 유지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아마 내년쯤 가가지고 저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점도표를 보면은 뭐 최근에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변하거든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12월 그 전도표를 보면은 금리 내리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뭐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해는 안 올릴 것이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는 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러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뭐 약달러 기조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약달러 기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돈 풀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미국이 돈을 저렇게 떨어지겠죠. 풀고 있는데 달러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좀 8%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하고 있죠. 오히려 속도 조절 차원에서도 중간에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정책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걸 경계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금리하고 중국 금리하고 저렇게 또 금리 차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중국 위안화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중국 위안화 수요가 더 늘면은 한국 원화 덩달아서 같이 절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미국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속도 조절은 중간중간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세 기조가 이어질 지금 환경인 거고 이렇게 약세가 이어진다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이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이나 대만, 한국 이런 데로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인 그 환경이라 예.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업들의 이익들이 약간 그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그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 효과들이 외국인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원화가 절상이 되면 이제 경제 신문들에서는 그러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우려하죠. 엄살 때를 네. 많이 하는데 이미 기업들이 다 이제 먹고 살 방법들을 다 해놔가지고 그 원가에서도 상당 부분 달러화 표시로 원가를 많이 구매하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추럴 해지되는 게 있어요. 준비가 좀 돼 있군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해외 또 생산 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의 악영향보다는 증시에서는 좀 플러스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달러 얘기하면은 금 얘기 나와야 되고 유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항상 따라붙는 게. 맞습니다. 달러가 빠지면 금을 사야 되고 뭐 금이 빠지면 달러를 사고 둘 다 안전자산인데 서로 보완적인 뭐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달러 기조는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드노믹스라고 하죠. 바이든 그러니까요. 대통령 제가 느끼기에는 한마디로 바이드노믹스를 표현을 하면은 실용주의. 실용주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아주 강한 실용주의자 같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안은 부드러우면서 겉으로 굉장히 강한 세게. 척을 했던 분이고 반대예요. 바이든 이 분을 보면은 50년 정치를 해서 그런지 노쇠하지만 아주 노련한 분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기존의 민주당의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바이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트럼프였다면 바이 아메리카 해가지고 수출로 미국 상품을 사라,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회귀해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가 약하다는 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초기에 그것도 집권 초기에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 변화 방향하고도 들어맞고 미국의 실질적인 도움도 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금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낮고 달러 지금 뭐 단 한 가지 달러가 유출되는 그런 염려 그 달러가 미국으로 뭐 이머징 국가 이머징 마켓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염려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는 그걸 위해서라도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달러 정책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약간 반등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4, 5년도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아, 4, 5년요? 예, 그거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01년에 35%, 예, 2019년에 25%, IMF가 2025년까지 22% 정도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달러 가치 약세라는 거죠. 미국도 대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순 대부채가 14조 달러고요. GDP 66%, 그게 2008년에 27%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늘거나. 저는 최근에 뭐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른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가 정말 기축통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군요. 예, 의문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그게 나타나는 초기라고 보고 현상이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 딱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은 뭐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뭐 금리의 향방 아니겠느냐. 금리.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그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국내 증시를 보면은 백신 접종 시점과 그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할 것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국내외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ESG라는 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교수님하고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ESG를 하나의 투자 요인으로 삼는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체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 기업이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수님도 하나만 더 예, 꼽아주시죠. 저는 기업 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예,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부실 기업도 견디고 있는데요. 어제 저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돈을 많이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부실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파산되리라고 정리될 보고 있고요. 기업들은 정리가 된다. 예, 정말 올 한 해는 차별화될 것이다. 기업도 증권시장 차별화되고요. 이에 저 미중 무역 전쟁 최근 조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부터 또 격화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직설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관우 대표, 김영익 교수, 정삼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